나는 평생 시장을 관찰하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웠다. 가격의 흔들림이 위험이 아니라 그 흔들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위험이다. 요즘 금시장을 보면 그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하루에 금값이 두세 번 바뀌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작된 이후 나는 금 시세가 하루에도 7만 원, 8만 원씩 움직이는 장면을 지켜봤다. 3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나로서도 이런 폭은 처음이었다. 이 현상을 단순한 변동성 확대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교역 질서를 흔들며 자본의 방향을 바꾼다. 특히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 대표적인 수혜가 금이다. 나는 관세 정책을 장마에 비유한다. 장마는 짧게 지나가지 않는다. 길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남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무역 구조를 바꾸며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킨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될수록 자산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투자자들은 점점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금은 단기적 조정을 겪더라도 결국 다시 주목받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숫자가 아닌 가치를 찾는다. 그리고 그 가치의 대표가 금이다. 나는 지금의 급등락을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다음 상승 사이클의 초입으로 본다. 관세 전쟁 이후 금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보험이자 세상의 신뢰가 흔들릴 때 빛나는 마지막 화폐다. 나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원과 기술이라고 말해왔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각국은 자국의 자원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석유, 가스, 리튬, 히토류, 은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경제 주권의 핵심이 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섬처럼 둘러싸인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한국은 무역의 생존을 의존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나라야말로 위기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한국은 기술과 효율로 승부하는 나라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해운 기술, 이들은 모두 자원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낸 자원이다. 특히 해운 산업의 복귀는 인상적이다.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한국의 해운 네트워크는 다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노하우는 자원 못지않은 무기다. 앞으로 세계는 단순히 리튬이나 석유를 가진 나라보다 그 자원을 가공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기술을 복제하고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품질로 차별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독창성을 가장 큰 생존 무기로 본다.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 모방 불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기업 문화. 이것이야말로 장기적 경쟁력을 만든다. 결국 자원의 무기화와 기술의 경쟁은 같은 이야기다. 희소한 것을 지닌 자가 세상을 주도한다. 리튬이건, 반도체이건, 데이터이건, 시장은 희소성을 따라간다. 그리고 금 역시 그 희소성의 상징이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다시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다. 나는 그것을 귀금속의 시대라고 부른다. 나는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배웠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람과 국가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지금 세계는 명확히 자국 우선주의, 더 나아가 자국 이기주의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신호탄을 쏘았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철저한 심리전이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기주의가 깊어질수록 세계는 더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가 벽을 세우면 교역은 둔화되고 신뢰는 사라진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체 가치가 필요하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금이다. 금은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다시 주목받는다.
전쟁, 관세, 통화 정책이 뒤엉킬수록 사람들은 숫자 대신 실물의 무게를 느낀다. 달러가 약해지고 국경이 닫힐 때 금은 언어도 국적도 필요 없는 자산이 된다. 이것이 내가 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의 잔여물이라 부르는 이유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런 환경에서 더욱 민감하다. 환율 변동, 원자재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가 투자 심리를 흔든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한다. 금은 그런 확실성의 상징이다. 나는 지금의 자국 이기주의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의 재평가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세상이 불확실해질수록 투자자는 단 하나의 질문에 돌아온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바로 금이다. 나는 늘 말한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지금 세계 경제가 딱 그 상황이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시장에 넘쳐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주식, 코인, 그리고 금까지 모두가 달아오른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산다. 주식에 투자하면 이자보다 수익이 더 높을 것 같고 금을 사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시장은 환호한다. 하지만 나는 그 환호 속에서 늘 위험의 냄새를 맡는다. 금리 인하의 수혜자는 대부분 부자다. 신용이 좋고 담보가 있는 사람들이다. 서민들은 그 돈을 빌릴 수도 자산에 투자할 수도 없다. 결국 유동성은 상위 계층의 자산으로 몰리고 그들의 투자로 인해 시장 전체가 더 달아오른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씨앗이다. 나는 이 구조를 여러 번 봤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자산 폭등까지. 돈이 쉬워질수록 사람들은 가치가 아닌 속도를 추구한다. 그리고 속도는 언젠가 방향을 잃는다. 금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상승에는 분명 명분이 있다. 인플레이션, 통화 완화, 지정학적 불안 모두 금을 밀어 올리는 동력이다. 그러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자산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 조정이 시장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금리 인하의 시대가 끝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유동성의 파도 속에서도 금은 신뢰의 화폐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흐름의 끝에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금은 만들어질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모든 상승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 없는 상승은 이미 하락의 준비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오를 때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 단지 오르기 때문에 오르고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산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이때 가장 조용히 생각해야 한다. 이 상승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금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금값은 단순한 투기적 랠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명확한 명분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 전쟁, 팬데믹, 금리 정책, 지정학적 갈등, 이 모든 요인이 금의 가치를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와도 시장은 금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조정이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된다. 나는 이런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부른다. 급등 후 급락이 아니라 상승 후의 숨 고르기.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이 아니라 조정 없는 상승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정이 없으면 탐욕이 시장을 지배하고 탐욕이 커질수록 붕괴의 충격도 커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조정을 반긴다. 조정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진짜 가치가 남는 과정이다. 금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 단기적인 하락은 공포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만들어낸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내의 여정이다. 급등에 기뻐하지 말고 조정에 흔들리지 말라. 시장이 요동칠 때도 금은 여전히 같은 금이다.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젠가 다시 제 가치를 찾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금의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정비 시간이다.
나는 늘 시장에서 심리가 가격을 이긴다는 말을 해왔다. 최근 한국 금시장에서 나타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그 대표적인 예다. 과거엔 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였지만 이제 금과 은에도 등장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금을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현상. 이는 단순한 가격 왜곡이 아니라 투자 심리의 압축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화 국가다. 데이터의 속도, 반응의 민첩함, 그리고 투자 결정의 즉각성. 이런 환경이 한쪽으로 쏠릴 때 프리미엄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보고 내가 꼭대기에서 샀다며 후회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진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이다. 가격의 고점은 존재하지만 가치의 고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금값이 한 돈에 62만 원이었고 많은 이들이 이제 너무 비싸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금은 80만 원을 넘었다. 그때 공포에 팔았던 사람은 후회하고 인내로 버틴 사람은 웃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그랬다. 공포에 떠는 이의 금을 침착한 이가 사간다. 나는 금을 단기적 수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금은 신뢰의 보관함이다. 통화가 흔들리고 금리가 변해도 금은 인간의 심리와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15-20%를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유지하라고 권한다. 그것이 시장의 변덕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감정이 변할 뿐이다. 공포가 지나가면 시장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때 금은 항상 제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폭락은 잠깐이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오래 남는다.